번째 패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주제는 경제가 되겠습니다. 경제 면에서 우리 아세안이 당면한 과제, 무엇보다도 기술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중진국 함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아세안의 지금 경제 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분은 우리 한국에서 아세안 경제 원탑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그 유명한 아세안의 시간 저자시고요.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박범순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토론은 태국 명문 까세삿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나바랏 뜸숨릿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소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범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 박범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세안이 기술 추격과 중소득국 함정, 중진국 함정이라는 겁니다.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발전과 기술 추격, 두 번째는 아세안이 중소득국 함정, 세 번째는 이 중소득국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경제 발전 이론에 의하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있을 때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영국이 1820년에서 1인당 소득을 2배로 올리는 데는 산업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0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독일이 좀 늦게 산업혁명을 시작을 해가지고 1860년에서 50년이 소요돼서 1인당 소득이 2배로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전후에 일본은 1950년에서 소위 경제 재건을 시작하고 50년에서 10년 만에 소득을 2배로 올렸고, 한국은 65년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약 7년 만에 1인당 소득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발자의 이득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러느냐, 이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2008년에 세계은행에서 중국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그리면서 만든 표입니다만, 이게 1960년 그리고 2008년입니다. 1960년에 저소득국에서 2008년에 고소득국이 된 나라가 여기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홍콩,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그리스, 한국, 적도, 기니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 그러니까 110개 국가 중에서 1960년에 저소득국인 110개국 중에서 13개국만이 고소득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13개 국가 중에서도 대부분 작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는 2008년 이후에 우리가 피그라고 소위 유럽 재정위기를 거쳤고 오히려 경제난을 겪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국이 된다고 해서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쉽게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는 어떻게 현재 중소득국 함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이 경제성장, 신생 독립국으로 경제성장을 했고 처음에는 수입 대체 공업화를 했죠. 그렇지만 1985년 이후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하면서 사실 아시안 선발국들 중에서는 아주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킨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기적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률을 보시면 특히 1985년에서 95년 사이에 이게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이 10년 동안에 한국의 경우는 연 8.5%씩 1인당 소득이 증가를 했는데 타일랜드 같은 경우는 7.5, 말레이시아 5.1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197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22년으로 두 개의 기로를 나눠봤을 때는 결국 2000년에서 2022년 같은 경우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소득국인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3.2%가 성장을 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가 2.6%, 타일랜드가 2.7% 등으로 중소득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국인 한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았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아시안 국가들은 어떤 경제적 상황에 있느냐? 이게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저소득국, 중하위소득국, 중상위소득국 그리고 고소득국 중에서 아시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브루네이가 지금 고소득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와 브루네이는 인구가 작은 도시국가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중상위 소득국, 그 다음에 중하위 소득국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1인당 GNI, 1인당 국민소득을 보시면은 2022년에 한국이 35,990달러였는데 지금 말레이시아가 11,780달러,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미얀마가 1,210달러 그랬고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소득국 함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따집니다. 하나는 절대적 소득 기준으로 절대적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중소득국, 고소득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이 분류를 1987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시 1987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가 로워 미들 인컴 컨트리였고 한국은 어퍼 미들 컨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1992년에 어퍼 미들 인컴 국가가 됐고 타일랜드는 2010년에 어퍼 미들 인컴이 됐습니다. 한국은 1995년에 소위 고소득국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중소득국 단계에 어느 정도 지금 있었느냐 이걸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태국은 35년 이상, 왜냐하면 이게 1987년부터 이 통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중소득국에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35년 이상 중소득국 단계에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절대적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적 함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미국의 1인당 GDP 대비 이 나라들의 구매력 평가 1인당 소득이 미국 구매력 평가 1인당 소득 대비 몇 %나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보통 많은 학자들이 5%에서 45%까지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중소득국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1997년경에 미국 소득 대비 40%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이후에 감소했다가 현재는 한 43% 정도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최근에 이 미들인컴 컨트리에 대해서 작은 기사를 내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말레이시아를
고소득국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5%가 지금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70%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함정뿐만 아니라 상대적 함정에도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세안을 어떻게 해서 중소득국 함정을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기술의 업그레이드, 기술 추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걸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매뉴팩처링 플러스라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이 여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말레이시아는 자체 평가를 이 어셈블리 지역에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R&D,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 어셈블리 프로덕션, 디스트리뷰션, 마케팅에서 이걸 대만의 컴퓨터 업체인 에이서의 헨리 시 회장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D 쪽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가장 낮은 게 어셈블리 프로덕션 쪽이 부가가치가 낮은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어셈블리 프로덕션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이걸 경제 밸류 체인에서 R&D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케팅 쪽으로 가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이게 하나의 전략이고 또 하나의 전략은 이 곡선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 중에서도 부가가치 높은 분으로 이동하겠다 하는 것이 이미 1995년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제2차 산업 마스터 플랜에서 이미 밝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산업 구조 고도화 매뉴팩처링 플러스 전략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다국적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도 이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일본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해달라 하고 수많은 갈등들이 벌어졌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국적 기업은 핵심 기술이 핵심 경쟁력의 코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그럼 아시안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느냐? 바로 기술 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술이 이전이 된다 쳐도 흡수할 수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흡수 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안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GI라는 것은 글로벌 혁신 지수라고 위포에서 만들어낸 지수가 있습니다만 2032년을 보면은 한국은 12위고 다른 나라들은 순위가 아주 낮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 앤 리서치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순위는 아주 낮다. 결국 흡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배양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셜 바이털리티를 강화해야 되겠다. 제가 89년 이후에 아시안 경제를 관찰을 해왔습니다만 아시안 관찰을 30여 년 동안 관찰한 이후 최종 얻은 결론은 결국은 아시안이 기술 추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셜 바이털리티를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세 가지 제가 수많은 강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임금 상승을 허용하고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가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임금을 가급적 안정을 시켜서 다국적 기업이 계속 들어오도록 이렇게 전략을 꾸몄습니다만 이 방법이 지금 돌아보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낮추고 자기개발 인센티브를 낮추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브레인 드레인이 엄청납니다. 말레이시아 안에서 고급 인력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대부분 싱가포르나 타이완이나 이런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정부나 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2023년 정부가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우리가 저임금의 함정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태국의 수상이 된 쉐타 수상도 지금 임금을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쉐타 수상의 말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태국의 최저임금이 12%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 제조업체가 아시안 안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22년에 생산직 노동자 3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생산직 노동자에게 주는 기본급이 말레이시아는 430달러, 인도네시아는 374달러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는 2014년에도 453달러를 주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그건 다시 말해 여기는 이제 환율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났는데,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생산직들이 구매력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내국인 기업을 육성을 하라,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을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소극적이다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주로 이제 외국에서 중간재나 부품, 소재를 들여와서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출의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실제로는 자국 기업의 성장도 억제를 시키는데, 여기를 보면 올해 최근 나온 자료가 포춘 글로벌 500에 보면은 세계 500대 기업을 매출 순위로 나눈 것이 포춘 글로벌 500입니다만, 한국은 18개 기업이 올라 있고 그중에 10개 기업이 제조업체입니다. 동남아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태국은 PTT, 인도네시아는 뻘리타미나가 500에 들어가 있는데, 세 개가 다 국가가 통제하는 석유 기업이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의 스타트업, 우리가 말한 유니콘 기업도 쭉 조사를 해보면은 유통이나 핀테크, 물류 이런 쪽에 기업이 있지 제조업에 기업이 없다. 그래서 제조업체를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한 제도 측면의 지표를 살펴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스타트업이 육성되기에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를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 사회 발전을 지표를 개선하라 하는 거죠.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프리덤 인 더 월드 해가지고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서 만드는 겁니다만, 프리덤 스코어라는 거예요. 프리덤 스코어 100점 만점에 이 나라 자유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건 이하위에서 만든 소위 데모크라시 인덱스입니다만, 한국이 세계 17인데 여기를 보면 데모크라시 수준이 매우 낮다, 이걸 보실 수가 있고, 데모크라시 수준이 낮다는 건 뭐냐? 사회적 창의성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동남아, 아시안이 기술 흡수, 기술 추격, 그 다음에 자체 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 별로 성공적이었지 못했다. 그리고 제30년의 동남아시아의 관찰 결과를 보면 왜 그게 성공하지 못했는가? 결국 사회적 바이탈리티를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상위 소득국에서 고소득국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 시스템이라는 건 임금, 전체적으로 노동계층에 대해서 임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내국인 기업을 기르고 그다음에 사회적 발전을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나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이루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본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진국 함정 문제가 어떤 것이고 또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원인에 기반한 또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나바라 교수님 이동하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Okay, so hello everyone. Actually, I'm going to discuss about the technology gaps and also the middle income trap problems in ASEAN countries. What I would like to show you guys first is the picture about the technological gap in ASEAN country, and then we will move on to talk about the challenge that the ASEAN country have faced, and then we will try to tackle a little bit of the how to solve the middle income trap according to the level of development of each country in ASEAN. So actually, if you have a look at this table, as we have already seen from Professor Park, that most of the ASEAN country, we have the strategy to just focus on production, like having the manufacturing, producing things, and the factors of increase the factor of input, while we pay so little attention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So if we have a look at this table, you can see that for the first three rows, Singapore, Japan, and Korea, they really have a jump up i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ies during the 1960s to 1980s. I mean, in this table, all of the country that can be escaped from the middle income trap has some kind of a jump up or very increase in the level o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which basically related to an increase in the productivity in labor, in the capital, in the factor of input. However, when you have a look at the next three rows, where I highlight with the pink color, Malaysia, Philippines, and Thailand, you can see that over the past 40 or 50 years, our total factor productivity remain constant over time, right? Like from 0.43 until 0.50 in 50 years, which means that the incremental o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the middle income trap country like Malaysia, Philippines, and Thailand really a problem here. The thing is that not to mention only about the middle income trap, this table also showing you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relative to the US. We can see that most of the country, for example, like Laos, Indonesia, they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order to catch up to the frontier, I mean the technological frontier like the US. Even though Laos, Indonesia, and China has not yet faced the problem of the middle income trap, they're still struggling in order to catch up in terms of the technology. So now I'm gonna just showing you the time span challenge of the ASEAN country. The thing is that even though we try to escape from the middle income trap, it's not really easy because most of the ASEAN country might face the challenge according to, for example, in short term, the economic slowdown in the major economy, such as China, which basically have some widespread repercussions and uncertainty.
And then the next thing is the shift in the global monetary policy. Right now, we can see that most of the central bank of the world try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which basically will shift the flow of the capital and investment back to their country, back to the Western region, which could also pose the threat to also our capital market in Asia. I mean, not only in ASEAN country, but also in Asia. Next is also the problem of the geopolitical conflict. I think everyone's here talk a lot about that in terms of like Myanmar, not only Myanmar, also with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ight? And the Israel-Hamas, and the Russia and Ukraine. So the thing is that when I showing you the short-term horizon challenge about the geopolitical conflict, it's really different across Asian country, depending on their position and also depending on their status, the characteristic of the countries, whether they're gonna impact a lot to their economy or not, that's also depend on their characteristic. And what about the long-term challenge? First thing is about an increase in the worker dislocation. Imagine when the country move towards to more advancement in terms of the manufacturing and industry. If the worker cannot level up their skill, it will not match up with the demand for the skilled labor. This will cause the worker dislocations in the future. I mean,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Second thing that pose more threat to the ASEAN country is the demographic transition towards the aging society. I didn't show the picture here, but for example, like Japan, China, and South Korea, even in Thailand as well, we move towards the aging society really in a rapid pace. So for Thailand, if I'm not mistaken, the OH dependency ratio gonna reach up 37 or 40% in 2050, which kind of like, which means that we have less younger worker in the labor force. But this thing pose threat, but also, you know, showing us some opportunity. For example, a higher proportions of the OH populations could also push the demand in the service sector. If we can surpass these points, like by, you know, emerging some of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the service sector or healthcare system, then we can move or build up a very better infrastructure in the future. Another thing in a long-term issue is the climate uncertainty. This is really not a problem just onl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the developed country, not only in ASEAN, but also like the whole world, that they might need to emerge the climate uncertainty in both of the business model or the public sector model, just to get, you know, to have a sustainability in their growth. So now I just would like to pose the kind of like a suggestion or the key towards escaping the middle income trap. However, I categorize the Asian country into 3 different groups because we have a very diverse and very different in terms of characteristic. So I would like to categorize into the fast-growing economy. For example, like Indonesia, Vietnam, Myanmar, Laos, and Cambodia. For example, the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for example, Thailand, Malaysia, China, and the advanced one like South Korea, Japan, Singapore, Brunei. The thing is that for the fast-growing economy, where they still have the low income level, it is best for them to build a solid infrastructure. For example, the high-speed internet digital platform and the communication networks, just to prepare for the integrating technology into the various sector. And also the
promoting the proper institution reform, right? I mean, we heard about the conflict in Myanmar. I mean, imagine like about the political stability. If the country has not yet reaching to the point where people believe in their politics or their government, it is really difficult for the foreign country to invest or to get engaged in their economy. All right, so for the upper middle income country, this is really difficult to say because these kind of country are squeezed by the lower income country and also the high advanced country. For example, for the threat from the low income country is that the upper middle income economy cannot have the low cost labor anymore. So they cannot just be the main base for the production in the future. But also they are not too advanced or not advanced as much as the advanced economy. So what they should do, 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upgrade human resource and invest in the education. Basically to increase the skill development, the skill upgrade the skill, and also trans-skill from one sector to another sector. You might not, imagine the picture, but what I'm trying to say here is that, for example, we cannot just stay as a country to produce the mass production. We also need to engage the technology and also some innovation within it. For example, we do some agricultural. We also need to increase the smart farming or thinking about how to engage the innovation with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other thing is to promote the science, digitalization and technology. As I mentioned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the total factor productivities or an increase in the technological progress is really important for the country to move from the trap. So this is the way out for the country like Thailand, Malaysia, and even China. For the advanced economy, even though they have already escaped from the middle income trap, it doesn't mean that they should stay still like that. But with the problem or with the challenge that we mentioned before about the geopolitical challenge, some kind of the change or the slowdown of the major economy, for the advanced country, they might need to facilitate the connectivity more within the regional area or the neighboring countries. I think that the positions of South Korea, that they engage more in terms of the economic and also politics in ASEAN and in Asia, it's becoming good and better. I think that also with China and Japan, that they try to connect more and trade more within the region. As we have seen the table of Professor Park, that most of the trade partner of the ASEAN country is China right now. Before, the picture is different because before it's United States, but after the trade tensions between the trade war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has changed this perspective. Next, for the advanced economy, I think they should also integrate the climate uncertainty and adopt the environmental friendly approach to foster a resilient growth and the long-term prosperity. That will be my wrap up for now. The key issue is to increase the technological progress. Y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Professor Navarra. 네, 그 상당 부분 또 박 교수님의 생각과 발표와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는데 또 챌린지들이 꽤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박 교수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이고 여기는 영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시각이 좀 틀릴 수가 있고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총 요소 생산성, 토탈 팩트 프로덕티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 총 요소 생산성이 높을 수는 없는 거죠. 자원이 제약된 국가가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도전, 아시안 국가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을 도모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한 방법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진국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갑자기 새로운 어떤 것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도입한다는 것이 매우 취약할 수 있다. 겉으로는 성과가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성과라는 것은 사상 누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는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어쨌든 인구도 거의 7억에 가까운 지역이고 지금 뭐 어쨌든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안이 아주 성공적인 지역에 분명하죠. 성장의 기적을 이룬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한국과 중국과 아시안을 비교해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다 잘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이 한 분 올라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메리라는 분께서 저임금 이슈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대동하는데 어떻게 이걸 피해서 아세안만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박 교수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나바라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만 지정학적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레이시아나 타일랜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한 300만 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있어요. 인구 2,500만 나라에 300만 명의 외국인 노동력을 쓰고 있고, 태국도 한 300만 명의 외국인 노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을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력을 투입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인상 요인을 제거를 해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센티브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술 추격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실업률도 낮고 인플레이션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가 사실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임금 안정의 경쟁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편인데, 이 방법을 과거 40년 동안 아시안이 써왔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송진영 님이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환경적, 지리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현재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는 박 교수님과 우리 나바라 교수님 두 분 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아까 사회적 바이탈리티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것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중에 3개만 지적을 했는데, 환경적, 지리학적, 문화적 측면까지로 연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리학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아시아
아시안 국가들이 동북아하고 인접해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네이버링 이펙트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라는 게 결국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성장을 한 건데 그 방법은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은 지금 아시안도 지금 각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버린 상태에서 자기 고유 문화를 유지하고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겠느냐,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진국 함정하고 직접 연결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있다. 특히 아시안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글로벌라이제이션, 소위 대외 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들입니다. Okay, I think that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issues, I think that it's kind of like a different things when we're talking about the middle income trap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s why when I explain about this, I categorize the country into like 3 different groups. I mean, we cannot thinking about the environmental issue if we still like a poor income country, right? If we have nothing to eat, if we don't have like a good infrastructure, how can we think about like the environmental in terms of like global thinking? So I would say that even though most of the advanced country, for example, the Eurozone, they already like introduced like the CAM, right? The minimum environmental criteria to make some trade restrictions to the ASEAN country in terms of like when they would like to export the goods or the services to Eurozone, they have to meet the certain requirement in order to be able to export the good there. I mean, this is also squeezing the countries which, you know, in the middle income trap. Like they try to advance the technology, but at the same time, they also have to dealing with the barrier that coming from the advanced country, which they would like to pose on the climate change. Obviously, that climate change is important to everyone in this world, but we need to think first, like, you know, the positions of the country and the way that they have to deal with it can be, you know, like completely different from each level of income. Yes,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장내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세요? 저 뒤쪽에 먼저 학생이 손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소셜 바이탈리티에 관해서 임금 상승 허용을 하고 내국인 기업을 육성함으로 따라서 이제 해외 자본을 줄이겠다, 해외 기업을 좀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정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현재까지도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해외 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GDP의 대부분을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기업들이 빠지면 결국 GDP가 낮아질 테고, 이런 GDP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은 정치인들이 과연 그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이거를 감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세안 내에 있을까요? 네, 질문 한 2개 정도 더 모으고 그리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죠. 또 예, 서정인 대사님, 다음에 우리 정윤아 학생. 예, 우리 박범순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88년도 벌써 35년이 된 이야기인데, 에스타츠 캐피탈리즘 요시하라 선생의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사 자본주의, 사이비 자본주의 하면 너무 센 것 같고, 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35년 전 이분이 한 그런 명제,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과 지금 상황을 비교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게 여전히
같은 건지,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정연원 학생. 네, 우선 발표 잘 해주신 박범순 교수님과 프로페셔널 발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초반에 이제 박범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경제 발전을 수렴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제 전제가 합리적인 개인들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런 가정에서 개인들은 더 푸른 부가가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과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느꼈던 사람들이 느꼈던 경제라는 것에서 조금 관점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미래를 위한 축적보다 현실에서 더 잘 쓰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컸었는데, 그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만큼의 자본주의가 그 아세안 국가들에 얼마나 학습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완전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원강 수출 금지와 같은 그런 자원 민족주의 기조의 정책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소셜 바이탈리티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세 질문에 대해서 박범수 교수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바라 교수님도 원하시는 부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세 분 질문이 다 아주 중요한 측면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분이 다국적 기업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이 성장을 후퇴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걸 바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다국적 기업 의존도를 다국적 기업을 쫓아내자는 건 아니고 계속 다국적 기업들이 유치를 해야죠. 그런데 다국적 기업들의 유치와 그 관리 문제를 지금은 다국적 기업에게 자유방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는데, 그 정부와 다국적 기업 간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경제가 시장에 너무 맡겨두었다. 시장이라는 걸 다국적 기업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맡겨두었다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정인 대사님이 질문에 요시아라 구니오의 유사 자본주의에 대한 건데요. 저도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화교 기업이 너무 강하다,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에 집중한다, 정경유착이 있다,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경제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35년이 지나도 그 모델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은 고소득국이 됐는데 좋은 자원을 가진, 환경을 가진 아시안 국가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소셜 바이어틸리를 좀 더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동남아가 자본주의에 노출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나 경제활동, 국민의 그건 문화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실은 종교가 주는 현실을, 유교에서는 현실을 매우 강조하지만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오는 내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소득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 문제에, 경제 발전, 성장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더 행복한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원광 수출 이걸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단계 가공을 해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자, 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는 거니까 밖에서 보면 불만이 있겠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차원에서 보면 옳은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rofessor Navarra, if you'd like to add some comments, please do. Okay, I would just add something about like the multinational company. Really, totally agree with Professor Park that we cannot just like kick the multinational company out of the countries. However, there must be som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I mean like the government and the multinational company. For example, there might be some certain regulations for them to create the social value, like maybe adopt like some principle both in terms of environment, taking care of the environment of the country that they invest in, create some social value, and also with some governance in terms of like the transparency between the executive part of that multinational company and the government of that certain countries. I would like to just like adding this perspective.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아쉽지만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와 토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